어떠셨나요? 고금숙 저자의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쓰레기 사회에서 살아남는 플라스틱 프리 실천법, 도서출판 슬로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읽으면 되게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채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분들, 약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신 분들은 이렇게 생활했을 때, 그러니까 컵을 들고 다닌다거나 하면 되게 좋은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일인데, 좋든 나쁘든 꼭 한마디씩 듣게 되잖아요. 컵 들고 다니세요? 이런, 칭찬이야 뭐야? 이상한, 좀 기분 이상하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불편한 거죠. 자기랑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게 불편한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플라스틱 컵을 그대로 받아서 쓰잖아요, 계속. 그 죄책감,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감정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냥 또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는 나 너는 너가 잘 되시는 분들은 얘가 이렇게 행동하잖아. 나도 다음번에는 컵을 들고 다녀봐야겠다. 그렇게 좋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호주에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회사에 아침에 저는 안 가거든요. 근데 동료들이 커피 사러 그 개인용 컵을 들고 우르르 내려가는, 그게 너무 당연시돼 있는, 그러니까 개인용 컵이 다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텀블러 많이 지금은 사용하시겠죠?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다들 그냥 맨몸으로 내려가서 종이에다가 아니면 플라스틱에다가 받아서 테이크아웃을 했던 것 같아요. 10대들이 이제 환경 문제에 더 민감한 게 진짜로 그들한테는 닥쳐올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거죠.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 나오는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면 루머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미니멀리즘처럼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라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우연히 누가 나한테 뭘 사줬는데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어. 어떡하지? 오늘 플라스틱을 써버렸네. 이렇게 너무 자책하고 이러지 말고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컵을 깜빡하고 안 들고 온 날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뭔가 누가 단체로 먹을 걸 준비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접시에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다 가가지고 왜 플라스틱 쓰세요? 이러면서 분란 일으키기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역시나 이것도 좀 혼자 조용히 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장바구니는 일단 환경도 아끼고 적은 돈이지만 일단 돈이 아껴지잖아요. 그 장바구니 값을 내야 해서 여기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15센트 이 정도긴 한데 100원, 한 150원? 근데 이것도 사실 집으로 이걸 들고 가는데 150원 이 정도를 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굳이 그 150원, 200원을 주고 내가 얻은 게 쓰레기잖아요. 비닐봉지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 좋지도 않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닌 죄책감만 더 받게 되는 그런 거라서 제일 쉬운 건 일단 장바구니부터 사용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라는 게 바구니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되게 크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물로 꼭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게 접어서 가방에 넣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 사이즈를 가방에 넣어두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장 볼 때나 이럴 때 그걸 딱 꺼내서 한 번에 다 넣고 가면 이제 돈도 아끼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더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더 안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마크 레클라우 저자의 끝까지 가는 31 습관법이라는 책이었어요. 김성준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팬덤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2015년에 번역본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사서 읽고 다시 읽은 책이에요.
다시 읽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진짜 공감 갔던 프랑스 속담 제가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당신이 어딘가에 늦는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 단점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매번 그런 건 아니라 여러분도 가끔은 뭔가 친구가 늦을 때 운 좋게 나도 좀 할 일이 있어서 고마웠던 적도 있지만 타이밍이 안 좋게 내가 진짜 지금 기다릴 기분이 전혀 아니고 막 그런데 먼저 도착해서 이제 정시가 됐어요. 그 만나기로 한 시간. 근데 나는 좀 이제 너그럽고 싶으니까 짜증이 나도 5분, 10분까지는 기다려요. 근데 얘가 연락도 없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디니? 근데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문자가 와서 5분, 10분 이미 기다린 상태잖아요. 근데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이제 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는데 애가 안 와요. 그러니까 진짜 짜증이 그때 확 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언제죠?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방금 말한 일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까? 거의 다 왔다고. 그러고도 제가 20분을 더 기다렸어요. 사실 제가 연락을 먼저 했을 때 먼저 연락한 것도 짜증나지만 그러니까 늦는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 이 책에서 아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때 짜증났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기억이 나서 사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은 그 정도였는데 거짓말만 안 했어도 그냥 솔직히 늦는다고 했으면 제가 어디 먼저 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그때 짜증났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걸 보면 그때 진짜로 스트레스 받았었나 봐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실망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정말 늦는 것부터 연락을 취하는 것부터 연락을 했을 때 거짓말한 것부터 그냥 뭔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속담 하나를 딱 보자마자 또 그 생각이 난 걸 보고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잘못 걸린 날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였으면 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 자신한테도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연락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다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만나기로 언제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굳이 그때 너 나오고 있지? 연락 안 해도 그 정시에 그 장소에 딱 보여요.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이 오고 저도 그렇고요. 이게 좀 친구 그룹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2시에 만나기로 하면 알아서 3시에 다들 나오는 그런 그룹도 되게 잘 굴러가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스타일이 맞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내가 편한지 그 그룹에서 내 스타일과 맞는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지 이걸 살피고 내가 맞는 곳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라.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주변에 머물러라. 감정과 태도는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무엇을 하든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의 진로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항상 틀렸다고 말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랄프 월도 에머슨. 다른 사람의 견해가 잡음이 되어 자기 내면의 소리를 압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스티브 잡스. 이 책이 딱 한 바닥씩 이렇게 습관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게 간결하고 읽기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좀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다,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자기 전에 진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하나씩 읽는 거는. 자기 전에 이제 한 바닥씩 읽고 주무셔도 그 다음날 되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연하기사와 고노미 저자의 마흔 욕심을 비우고 취향을 채우다 라는 책이었어요. 이승빈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반니라이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멋있는 40대, 인생을 다시 설레게 하는 마흔의 생활관리법 43. 요즘 20, 30대, 그러니까 30대만 봐도 그렇게 20대랑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겉모습 같은 걸 보면 다들 다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좀 젊어 보이잖아요. 옛날 세대 사람들보다는. 40대부터는 이제 좀 하기 나름, 그러니까 스스로 좀 관리하고 이런 게 티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 20대 때는 진짜 거적대기를 주워 입어도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뭐 정말로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입어도 다 괜찮고 귀엽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데 40대, 그러니까 30대 후반 이때부터는 본인의 취향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잘 어울리는지 그 20, 30대에 안 해놓으면 그때 딱 좀 티가 나더라고요. 돈을 써도 심지어 더 비싼 걸 샀다고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때 좀 평생 쌓아온 감각 같은 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그냥 이왕 살아가는 거, 그리고 어차피 옷은 매일 입잖아요. 뭐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옷은 항상 입어야 되는 거고 머리도 난 이제 됐어,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그런다고 무조건 삭발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삭발도 뭐 머리가 자연적으로 안 나지 않는 이상 삭발이야말로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스타일 아닌가요? 밀어줘야 되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 생각에는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 수준이 매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런 걸 좀 처음에만 딱 신경 써서 스타일을 잡아놓으면 한동안은 신경을 오랫동안 안 써도 그냥 똑같이 깔끔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랑 똑같은 거죠. 스타일도 보면 정리 한번 싹 해놓고 자리 한번 싹 잡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먼지만 닦아내면 되는 것처럼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별로 뭐 그렇게 꾸미기 위해서 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럴 필요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 책에서도 역시나 루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저자는 집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작업실을 집에 만들어 놨어요. 남편은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도 집에서 일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침에도 45분씩 일하고 15분 쉬고 그렇게 3번, 그렇게 세 타임을 일을 하면서 전체 하루에 해야 할 일의 70% 이상을 끝내자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한다는 이야기에서 역시 이런 습관 때문에 이렇게 책도 낼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5분이 사실 집중하기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45분. 45분을 일을 하고 15분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일단 대단한 것 같아요. 원하는 거는 다 이루시는 분 같아요. 조금 짧게 하셔도 돼요. 뽀모도로 기법처럼 25분 집중해서 일하고 5분 휴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45분이 너무 길다 싶으면 더 짧게 하셔도 돼요. 본인한테 잘 맞는, 아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강관리법처럼 사람마다 체질도 다 다르고 음식도 맞는 거 안 맞는 거, 운동도 이거는 정말 할만한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데,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저는 필라테스랑 요가가 안 맞더라고요. 일단 정해진 시간만큼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댄스 클래스 같은 거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약간 조명도 막 어둑어둑하게 해서 재밌더라고요. 거기 있는 공간에 있는 건 재밌었는데 춤을 따라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잘 한 번에 보고 따라하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거울은 또 앞에 있는데 따라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데 진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피트니스 클럽에 있던 다른 클래스였는데 스피닝,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또 갔더니 거기도 또 무슨 클럽처럼 조명을 어둑어둑하게 하고 막 뮤직비디오랑 음악을 틀고 마치 클럽에 있는 것처럼 해서 신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일단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못 멈추잖아요. 더 생각하면 있을 텐데 이 정도만 할게요. 실패한 운동 리스트였어요. 저는 근데 혼자 뛰는 게 잘 맞아요. 내가 멈출 수 있고 내가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단체로 하려면 차라리 저는 게임 형식으로 된 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뭐 농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뭐 그냥 그렇게 같이 하는 건 또 재밌더라고요. 단체로 막 수업을 받고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나열을 했지만 진짜 다 안 맞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운동이 잘 맞으신가요? 아까 이 저자도 발레 한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이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발레는 어릴 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20, 30대 분들도 많이 취미로 하시고 40대인 이 저자도 이렇게, 아마 더 50대, 60대도 있지 않을까요? 상상을 해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나빌레라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에피소드를 한두 개 봤었는데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인환 씨가 70대에 발레를 배우고 싶어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신 이야기인데, 오늘 갑자기 또 생각이 이렇게 나니까 조만간 예전에 멈췄던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다, 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0대 남성이 발레를 하고 싶던 열망을, 여태 눌렀던 그 마음을 풀고 시작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좀 뭔가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뭔가를 도전하는 이야기에는 항상 끌리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영감을 주고 읽고 나면 뭔가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혼다사오리 저자의 혼다사오리의 행복해지는 살림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윤지 저자가 옮기셨고요. 이덴슬리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일본 살림법 책들이 그렇듯이 사진도 되게 예쁜데 제가 텍스트만 좀 골라서 읽었어요. 일본에 오래 머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사촌 언니가 살고 있어서 좀 가정집을 좀 한 2주 정도 묵은 적이 있는데 집이 되게 작았어요. 작은데도 되게 있을 게 다 있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건 반신욕 욕조도 있고,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문이 따로 없지만 이렇게 하나를 넘어가면 또 다른 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욕조도 그렇고 작지만 되게 아기자기하게 있을 게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본 집들도 다 막 큰 집이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아이코라는 분은 아이가 2명 있는데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한동안은 방이 하나인 아파트에서 다 같이 살았대요. 근데 물건이 적어서 딱히 불편한 점이 없었고 이때부터 적은 물건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일본 미니멀리스트인 유루리마이의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 를 쓴 그분의 블로그를 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원래도 심플한데 더 심플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대요. 2016년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은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로 더 단순하게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책에서 하나 본 아이디어가 우편물을 절대 집 안까지 들고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편물에서는 이제 그 받는 사람 주소 되게 좀 거슬리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좀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딱히 우편물뿐 아니라 그냥 이름이나 막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신경 쓰여서 종이 분쇄기를 살까 고민하다가 너무 간단한 방법을 제가 발견해서 사실 발견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였죠. 그냥 가위로 그 부분을 자르면 되는 거였는데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딱 받는 그 주소 그 부분만 찢어가지고 이분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데요. 이제 그 거름망에서 글이 번져가지고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된다고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진이 진짜 좋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렇게 세련되고 멋있어? 뭐 이런 느낌에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일본 가정집들을 여행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일본 특유의 소소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지는 아늑함, 그런 묘한 뭔가 나무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딱 보고 나면 나도 뭔가 단순하고 예쁘게 간단하게 집을 더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해지는 살림법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들 또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아키 저자의 나에게 맞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이었어요. 이 저자는 정말 똑부러질 것 같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책을 읽는 내내 드는데요. 물건을 잘 못 버린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미니멀리스트가 된 것도 있는데요. 애초부터 버리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살지 말지 고민하거나 구입 전에 진짜 신중하게 많이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가? 대체가 가능한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나중에 사도 괜찮으면 사지 않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쇼핑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상적인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집에 이 과정이 내가 이 집안이라는 과정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해서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죠.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이상적인 나에 어울리는가? 그래서 그런 다음에야 내구성을 확인하고 사용 기간에 따라서 적절한 가격대의 물건을 고른대요. 아키 씨도 역시나 쇼핑을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숙제처럼 확 채워버리는 스타일인데요. 많은 미니멀리스트들처럼 브랜드, 디자인, 사이즈를 정해두고 이제 반복해서 구입하는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대요. 그리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쇼핑을 할 때 이 돈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 안 사도 되는 물건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집을 15평짜리를 세 식구를 위해서 샀다는 게 방이 한 칸이잖아요. 세 식구가 산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된 게 지금 제가 혼자 사는 구조인데 저는 발코니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혼자 사용할 공간이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인데 새 가족이 산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벌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또 유치원에 가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와, 이 사람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중에 미래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할 수 있을까? 고양이 하나만으로도 지금
뭔가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 하나당 방 하나가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을 좀 깨는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아이가 자랄 텐데 여러 가지 상상이 막 들었어요.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도미니크 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미니크 로로가 작은 집을 예찬한다라는 책에서 혹시 작은 집을 좀 필요에 따라서 옆집에 사는 건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은데? 혹시 우연히 옆집이 빈다면 옆집을 새를 이렇게 들거나 구매를 해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이렇게 양쪽을 쓰다가 아이가 또 독립을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하거나 이제 부부가 은퇴를 했다면 두 개를 각자 이제 사무실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한국에 일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쓰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는데 아키 씨가 딱 그렇게 짚어줘서 되게 와닿았어요. 한국도 심하다고 하지만 일본도 되게 경쟁? 보이는 것에 대한 경쟁이 되게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집안일을 오래 할수록 가족을 다 사랑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구나. 되게 힘들었겠다, 일하는 입장에서. 가끔은 좀 우리가 뭐 과정을 중시하라 이런 이야기를 배웠지만 집안일에 관해서만큼은 가볍고 간단하게 결과가 괜찮으면 과정을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틴이라는 걸 바탕으로 매일매일 내 컨디션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한 가지를 오래 하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하거나 그럴 때는 되게 좀 근시안적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보면 이런 게 있었나? 또 한 번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내 기분과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같은 걸 볼 때도 같은 걸 할 때도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남이 보면 똑같은 일로 보이겠지만 같은 걸 계속 하면 인간이 어떻게든 그거를 발전시키더라고요. 진짜 미묘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낫게. 그리고 그런 자기 효능감이 하루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자존감이 되고 좀 루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프렌즈라는 책에서 내 주변에 있는 5사람, 소중한 사람 이런 걸 선정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반려동물도 넣을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는 그 5사람에 이미 돌아가신 분도 내가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난다면 그렇게 넣을 수 있다고 읽었던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운동선수는 정말 극한으로 자신을 이렇게 밀어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더욱 더 그럴 거고요. 그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힘을 내는지 알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그게 이 선수한테는 할머니라고. 좀 이야기가 되게 뭉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부분,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아마 한 번쯤 직장에서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직장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하나 다 룰을 정하지 않아도 서로 어른이면 지켜야 하는 예절, 지켜야 하는 의리, 그런 서로의 법 같은 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사회적 통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기대를 가차없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약간 뒤통수 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착해서 한두 번 그러는 거는 얘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고도 기회를 줄 거예요. 한 2-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미묘하게 계속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치여서 회사 다니기 힘들다. 인간관계가 너무 싫어서 1인 기업 창업한다. 인간관계가 싫어서 이제 속세를 떠난다.
약간 그 자연인 프로그램 보시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숲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막 무인도 가신 분들도 있고. 물론 평범한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겠지만 보면 대부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자기애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상까진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고 계속 우울증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느 그룹의 독 같은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다를 수 있고 이해를 해야지, 안고 가야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배워온 인간의 삶을 이제 좀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혹은 최소한 서로 피해는 주지 않게 살면서 지켜야 할 룰들이 있는데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최대로, 남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죄책감이 하나도 없고 뭔가 왜 그러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매번 자주 좀 그러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루틴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삶은 말할 수 없이 좋아진다. 이미 루틴이 있으신 분은 내일도 또 즐겁게 하루를 맞아서 그걸 지키실 것 같고, 혹시 아직 매일매일의 생활의 계획이 없으신 분은 오늘 잠깐 앉아서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페리스 저자의 많이 되기 전에 라는 책이었어요. 박선영, 정지연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가끔 한 번씩 읽어주는데요. 루틴을 사랑하라. 루틴에 관한 책을 제가 가끔씩 리뷰하잖아요. 그만큼 자기개발서 분야 중에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루틴이라는 게. 뭔가 정해져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세상에 같은 날은 없고 물도 계속 흐르잖아요. 같은 일도 크게 보면 같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 거, 그리고 그 오랫동안 해온 익숙한 루틴이라는 걸 바탕으로 매일매일 내 컨디션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한 가지를 오래 하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하거나 그럴 때는 되게 좀 근시안적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보면 이런 게 있었나? 또 한 번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내 기분과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같은 걸 볼 때도 같은 걸 할 때도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남이 보면 똑같은 일로 보이겠지만 같은 걸 계속 하면 인간이 어떻게든 그거를 발전시키더라고요. 진짜 미묘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낫게. 그리고 그런 자기 효능감이 하루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자존감이 되고 좀 루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프렌즈라는 책에서 내 주변에 있는 5사람, 소중한 사람, 이런 걸 선정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반려동물도 넣을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는 그 5사람에 이미 돌아가신 분도 내가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난다면 그렇게 넣을 수 있다고 읽었던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운동선수는 정말 극한으로 자신을 이렇게 밀어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더욱 더 그럴 거고요. 그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힘을 내는지 알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그게 이 선수한테는 할머니라고 좀 이야기가 되게 뭉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부분,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아마 한 번쯤 직장에서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직장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 할 때 하나하나 다 룰을 정하지 않아도 서로 어른이면 지켜야 하는 예절, 지켜야 하는 의리, 그런 서로의 법 같은 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사회적 통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기대를 가차없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약간 뒤통수 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착해서 한두 번 그러는 거는 얘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고도 기회를 줄 거예요. 한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미묘하게 계속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치여서 회사 다니기 힘들다. 인간관계가 너무 싫어서 1인 기업 창업한다. 인간관계가 싫어서 이제 속세를 떠난다. 약간 그 자연인 프로그램 보시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숲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막 무인도 가신 분들도 있고. 물론 평범한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겠지만 보면 대부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자기애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상까진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고 계속 우울증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느 그룹의 독 같은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다를 수 있고 이해를 해야지, 안고 가야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배워온 인간의 삶을 이제 좀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혹은 최소한 서로 피해는 주지 않게 살면서 지켜야 할 룰들이 있는데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최대로, 남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죄책감이 하나도 없고 뭔가 왜 그러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매번 자주 좀 그러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루틴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삶은 말할 수 없이 좋아진다. 이미 루틴이 있으신 분은 내일도 또 즐겁게 하루를 맞아서 그걸 지키실 것 같고, 혹시 아직 매일매일의 생활의 계획이 없으신 분은 오늘 잠깐 앉아서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신수정 저자의 일의 격, 성장하는 나, 성공하는 조직, 성숙한 삶이란 책이었어요. 터널라운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베스트셀러에 있어서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SNS에 글을 올리시면서 유명해지신 분인가 봐요. KT 엔터프라이즈의 부문장을 맡고 있으시고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올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올리면 글이 아주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서 그냥 한 5분? 이 정도 시간 있을 때 딱 펼쳐서 읽고 싶은 제목을 찾아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말,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참 좋았어요. 미니멀리즘도 그렇잖아요. 미니멀리즘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같은 미니멀리즘이 아니잖아요. 보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아껴야 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할 수 있음에도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뭐 화려한 삶이든 소박한 삶이든 내가 원하는 삶이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당당할 것, 어떻게 살든 당당할 것. 근데 그 당당함을 주는 것에는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그런 게 약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 자발적으로 선택한 물건 없음, 무소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런 삶에 끌려하는 게 보면 더 할 수 있음에도 자제를 하는 모습? 돈이 있는데 안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옛날에 살던 집 그대로 살고 몰던 차 그대로 몰고 이런 거가 항상 이 책에도 나왔지만 여러 군데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기도 했지만 그 큰 성공을 이루고도 우울함 이런 걸 느껴서 상담을 받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크라캉이 한 말이 떠오르잖아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걸 보고 나도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 엄마나 아빠, 특히 부모님, 이 직업 괜찮은데? 이게 좋아 보이는데? 하면 어린 마음에 엄마 아빠가 그걸 좋아하잖아. 그럼 나도 그걸 이루면 엄마 아빠도 나를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온 시간과 힘을 쏟기 전에 발견하면 괜찮은데 다 이루고 나서,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나서 되게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중간에 느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왔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미 투자한 시간이나 부모님, 뭐 돈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참 자유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바쁜데 비즈니스 그리고 인간관계, 삶 전반에 걸친 짧은 조언들 이런 걸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 책을 곁에 두고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읽으면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담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의 길을 결정할 수 없다. 뭔가 어딘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어딘가 답답하다면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10살, 5살, 20살에 내가 원했던 걸 내가 억누르고 아닌 척 한 게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성공은 또 다른 곳에서 해서 내가 지금 다 이뤘는데도 왜 허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랑 살잖아요. 나랑 24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누구나 명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들 원하는 삶을 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오한 오케인 저자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책이었어요. 정지연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웅진 싱크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면 삶이 당신을 못살게 굴 때조차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제목이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책이잖아요. 원서 제목은 10 times happier, 그러니까 10배 행복한. 둘 다 좋은 제목 같아요.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꼭 불행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책에서 항상 말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당신을 불행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남에게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 괴로움 속에도 선택의 기회는 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읽었던 죽음을 몇 주 앞둔 90대 성직자와 이야기. 적게 들고 다닐수록 내 삶의 짐도 적어집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단순함은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단정 짓는 문장에는 약간 항상 저는 좀 경계를 두려고 하는데도 이 문장만큼은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뭘 해도 단순함을 우선으로 삼는데요. 왜냐면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기 때문에. 이 책이 10 times happier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단순해야 한다. 정말로 이제
물질적인 잡동사니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감정적인 잡동사니도 머릿속에 있는 것들도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완성, 적절한 건 좋지만 진짜로 후회를 계속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득 그러니까 좀 한가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옛날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들 여러분도 한두 개 있지 않으신가요? 이때 이렇게 떠오를 때 탁 끊어야 되는데 이게 좀 세월아 내월아 계속 그런 생각을 커지게 만들어두면 이 책에서도 말했듯이 후회 같은 오래된 것들이 가득하면 전해와 운해의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불안감이 커지고 기분 조절이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미 너무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적절한 자기 반성은 좋지만 정말 그거에 매몰되는 순간 갑자기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커지고 진짜로 머릿속이 좀 엉망진창이 되는 듯한 기분, 그 머릿속이 잡동사니로 가득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인간은 마치 반복 재생을 눌러놓은 플레이리스트처럼 후회를 계속 재생하도록 진화했다. 참 신기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 인생을 계속 드라마로 만드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인간이 참 신기한 게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행동인데도 그게 항상 좋은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 문장이 딱 설명하잖아요. 인간은 희한하게도 자기에게 벌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는 인간의 뒤틀린 본성이다. 어느 정도 다 누구나 이런 면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덜어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뭔가 순간적으로는 내가 더 나은 사람 이걸 반성하니까 그런 기분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또 인간은 뭔가 이것저것 배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자신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일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 기타 등등 좀 당위적인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감정이 너무 머리를 이렇게 가득 메우면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 내가 현재에 없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곱씹고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바쁜 민족이잖아요. 항상 빠르고 또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되게 긴장감을 유발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야무지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다들 조금씩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심해져서 힘들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챕터 속에서도 작은 제목으로 또 나눠져 있어서 시간이 없을 때 딱 그 부분만 읽고 덮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잡동사니를 치워서 행복의 공간을 많이 만드시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감히 덜어내는 힘, 큐레이션이라는 책이었어요. 마이클 바스카 저자가 지었고요. 최윤영 번역하고 옮기셨어요. 예담 아카이브에서 나온 책이에요. 과감히 덜어내는 힘. 물건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디지털적인 영역에서도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낮게 계속 정리를 하고 계셨다면 이제 거의 유지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부분, 다른 영역,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괴롭히던 생각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각종 정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걸 딱 읽고 나니까 정말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주지? 그러니까 정말 짜내려면 짜내서 칸을 계속 늘리고 온갖 정보를 다 나열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소비자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불안을 조장해서 뭔가를 구매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동력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데이터는 이제 손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집에 물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많이 정보를 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딱 읽고 나니까 내가 필요했던 부분만 딱 확인하고 덮는 것도 방법이겠다. 왜냐면 시간도 아껴주고 내 정신력도 아껴주니까. 그리고 또 불필요한 정보에 휩쓸려가지고 막 마음이 막 동하거나 이런 일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롤프 도웰리의 뉴스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니멀리스트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읽으면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떠오르면 행동으로 바로 옮기게 해주고, 그리고 쓸데없이 남들이 막 좋다고 하는 온갖 뉴스, 세계의 뉴스를 아침에 다 봐야 하나? 아니잖아요. 직업마다 다르겠지만 나랑 딱 상관 있는 걸 위주로 보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 세계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돈으로 후원을 하라고 하는 참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짧게 얘기하면 오지랖은 삼가하고 너가 정말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신경을 꺼라. 눈에 보이는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굳이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의외로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하고 있었지? 그냥 정리했으면 될 걸 하는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모두 이제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대요.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물론 짧은 휴가, 한밤에 방영되는 TV 프로그램까지 각자 큐레이션한다. 진짜 많은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잖아요. 원하는 걸 보고 싶을 때. 아직도 TV 편성표가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있지만, 또 심지어 그게 가족의 유대를 아직까지 좀 이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호주 친구도 보면 그 TV를 같이 보는 그 시간에 모여서 이제 성인인 가족들이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겸사겸사 모이는 걸 보고, 맞다. 진짜로 어렸을 때는 TV 시간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만화를 같이 보는 것도 친구들이랑 보기도 하고, 드라마는 또 기다렸다가 가족이랑 같이 보고. 근데 이제는 좀 너 그거 봤어? 하면 나도 볼게. 그러니까 각자 보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걸 참았다가 친구랑 같이 보려고 노력하는 거에도 이제 에너지가 드는 거죠.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리사라는 트레이더한테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답을 못하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 이유가 안 행복한데 안 행복하다고 하면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아도 참 그걸 즐길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이 대답이 지금 같은 정보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비싼 걸 사도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회사에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지금 시대에 아인슈타인이 살았다면 이메일이랑 막 각종 알림 확인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발표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웃음이 나면서도 또 그것도 너무 공감이 갔어요. 뭘 하려고 하면 진짜 1시간을 온전히 나한테 쏟기가 힘든 게, 문자 하나 오기도 하고 무슨 뭐 하다못해 이제 스팸도 막 오잖아요. 이메일은 물론이고 참 정신 딱 차리고 내 시간을 안 지키면 정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삶을 선택하는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정말 중요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로만 큐레이션하는 삶 사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집안일 반으로 줄이기라는 책이었어요. 즐거운 상상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것도 일본 책이긴 한데 아무래도 옆 나라이기도 하고 막 미국처럼 집이 엄청 큰 스타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서 좀 살림살이 하는 방법이 비슷해서
좀 위화감 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제목처럼 진짜 되게 구체적이에요. 제가 초반에 읽었던 리스트 만들라고 하는 내용, 그게 또 왜 좋냐면 내가 스스로 체크해서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 리스트를 공유하면 시간이 남는 사람이 대신 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자투리 시간을 공유하면 일이 쉽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돕거나 뭐 다른 가족이 집안일을 좀 덜 하는 그런 집은 누군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시간이 남고 뭔가 이제 집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그 리스트를 보고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막 누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시키는 것보다 자기가 골라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느낌? 좀 다 같이 하면 사실 모든 일이 쉽게 끝나잖아요. 저는 혼자 살아서 공유를 딱히 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투두리스트에 하루 15분 청소 이렇게 있어요. 그걸 매일 하는데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뭔가 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며칠간 정리를 못하거나 그런 날에는 그 쌓인 걸 할 때는 한 10분, 15분 이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일 한 상태에서 계속 매일 하면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집이 무슨 뭐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집 구조를 변경하거나 오늘은 욕실이 저기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매일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걸 매일 청소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주로 어디를 더럽히는지 어디를 또 집중적으로 치워야 하는지 아니까 속도도 더 빨라지고 심지어 더 깨끗하게 더 빠른 시간에 청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자들이 참 여러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내공이 느껴졌냐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이거를 물건부터 사고 내보낼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또 먼저 사놓고 나중에 이제 뭘 버리지 막 이러시는 분들 중에 모든 게 다 소중한데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 그리고 오늘 산 것도 소중해. 이렇게 돼버리면 물건이 늘어나기만 하니까 또 똑같은 거죠. 먼저 정리를 해버리고 혹은 100% 정리할 거라고 확신한 물건, 구체적으로 딱 떠오른 게 있지 않은 이상 새 물건을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갔어요. 집안일을 반으로 줄이고 싶으신 분이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자취를 시작하시거나 살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신혼부부들을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그 신문에 리빙 센스 있잖아요. 되게 한 칸 만화인데 어쩔 땐 좀 어이없는 팁을 내놓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짧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림도 되게 귀여워서 보는 맛이 있어요. 한국 날씨 찾아보니까 건조해서 화재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어떤 곳은 막 홍수도 나고 이래서 좀 되게 전체적으로 다운된 분위기예요. 어떤 지역에 계시던 몸 건강하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줄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전민진 작가의 책이고요. 비타북스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부제가 비건 미니멀리스트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지속 가능한 삶을 택한 14인의 이야기. 제가 짧게 읽어드린 부분은 최다혜 작가님, 미니멀리스트이자 교사이신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검소하게 사는 데는 감정 노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이게 똑같은 절약? 이런 거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 가족은 돈이 있는데 그럼에도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절약을 하는 케이스인데, 그리고 그걸 또 나름의 즐거움으로 느끼고요. 근데 한 가지 진짜 걸리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책에도 나왔지만 감정노동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좀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게 살짝 쉬워지긴 하지만 10대 때나 특히 예민할 때 진짜 이거 견디기 좀 힘들잖아요. 특히 친구들이 막 좀 못되거나 집에서 차별하라고 막 가르치고 이런 집도 있고 이러니까 야, 너 걔랑 놀지 마. 뭐 이런 집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휴거라는 말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를 깔보면서 약간 거지라는 표현이래요. 자, 애들이 귀엽기도 하지만 그 무지함에서 오는 잔인함? 이런 게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릴 때 전학을 가서, 그러니까 집 이사를 가가지고 냉장고를 아직 안 산 거예요. 근데 전학을 가가지고 첫날에 학교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같은 걸 당했어요. 뭐 TV 없는 사람 손들어, 냉장고 없는 사람 손들어. 지금 생각하면 좀 미쳤죠. 그것도 또 공개적으로 막 손을 들라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는 제로고요. 하필 또 이사를 갔는데 제가 또 너무 이상하게 솔직한 성격? 약간 좀 눈치가 없었나 봐요. 그냥 아직 안 사서 없다고 하면 되는데 냉장고가 그때 없어가지고 냉장고 없으면 손을 든 거예요. 그날로 이제 저는 냉장고 없는 애. 그때 한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넌 집에 냉장고도 없고 그러면 넌 집이 너무 좁아서 서서 자? 누울 자리도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가끔 그 일이 떠오를 때 더 무섭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 애랑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더 알게 될수록 더 무서운 이야기들만 생각이 나서 요즘 애들이 막 영악하다 교활하다 하잖아요. 저는 근데 항상 그 일정한 비율로 그런 아이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대로 자라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어른들, 이 부모님들은 본인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잘 견디고 있을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집을 샀어요. 근데 좀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남 시선을 좀 신경 써서 고르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대아파트 근처?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랑 이런 쪽에 살면 애가 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거의 8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이 책에서 그 얘기를 보니까 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 인식이 안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그걸 부르는 명칭까지 생겼죠. 요즘 소년심판이라는 김혜수 씨가 나오는 드라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놀리고 이런 게 범죄? 그러니까 법정에 가야 할 것까진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어른들이 잘 알려줘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사쿠라이 쇼이치와 후지타 스스무 저자의 운이 벅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김연아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빌리버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좀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접하는 것들. 처음에는 복잡하고 막 이것저것 있는 게 있어 보이고 와 이게 돈값 하는데? 막 이것저것 막 기능이 더 있고 막 이러면 더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근데 막상 사용해보면 특히 전자기기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켜야지 바로 시작되는 그런 게 좋은 거는 물리적인 키가 훨씬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굳이 발전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피카소 1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해서 그려주고 그걸 또 몇 분 만에 그린 거죠.
8천만 원 가까이 달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렸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피카소가 천만에요. 난 이걸 그리는데 이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일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과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맞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걸 알고 있음에도 예술가들은 좀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PR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돈을 요구를 잘 못하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낮추지 않았다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내용이 좀 슬프면서도 되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었어요.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에 회의적이거나 자기 방어적인 면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일정 부분에 좀 나이가 들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부분은 좀 회의적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편견이 생기는 건데 이 편견이 나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기회도 편견 때문에 놓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에서 단순한 그런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엔 막 이것저것 주워서 막 배우다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래서 막 복잡함에 매료돼서 살다가 어느 순간 다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최적화, 최고 좋은 거,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능력. 이때 과정이 좀 배우는 게 많고 이것저것 취해보기도 하고 버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 같아요. 인생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모든 부분에서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장 편하고 내 최고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단순함의 경지가 초심자의 단순함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회성으로는 초심자의 단순함? 이것도 먹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생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복잡했던 시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나한테 맞고 이건 나한테 안 맞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얼마 전 제가 리뷰했던 신수정 저자의 일의 격이라는 책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저것 경험에 많이 투자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게 제일 편하고 좋은지 그렇게 해야지. 약간 좀 여우랑 심포도 이야기 아시죠? 이소부와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를 먹으려는데 너무 높이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봐도 안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차피 저거 그냥 심포도일 거야 이러면서 포기하고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은 내가 못 가지니까 그냥 싫은 척 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안 받으려면 자발적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먹어봤는데 싫은 거, 갈 수 있는데 굳이 가야 할 마음을 못 느껴서 안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단순해지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지만 내가 내 삶을 좀 풍요롭게 잘 만들어서 내 선택에 의해서 단순한 삶을 사는 그런 자유로운 삶 다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었어요.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200세를 기념해서 개정 증보판이 나왔어요. 양장본으로. 저는 전자책으로 읽어서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종이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읽는 맛이 조금 더 나는 그런 기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왜 버시나요? 김승호 회장님은 이 책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시간을 사기 위해서래요. 나는 내 자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하는 사람이다.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태어난 거는 태어난 건데
사실 뭔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뭘 배우고 싶어도 돈이고, 뭘 가지고 싶어도, 뭘 먹고 싶어도 다 돈이고, 또 그 먹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중에서도 조금 더 비싼 것들이 있고, 예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건 저건데 이걸 사야 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돈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드물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 내 자유다.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으니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자본이 생길수록 투자 대상의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돈을 벌어 시간을 샀더니 시간이 나를 공부시키고 전문가를 만나게 하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진짜 생각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막 이런 말 할 때 무슨 소리야.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어른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또 자라보니까 그 말이 가끔 생각이 나잖아요. 진짜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구나. 물론 모든 10대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정 환경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의 이 문장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와, 스스로 이룬 내 자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다 공부시켜줄 수 있는 능력, 최고의 전문가들.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개정정복판 전에 것도 제가 리뷰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 읽으면서 정말 와,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그런 감각도 있지만 가족을 챙기는, 가족을 또 어떻게 챙겨야 하는.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안 배우잖아요. 원래 잘 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다 고만고만 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혼자 불을 확 읽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나를 아끼는 가족이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아무리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생활비를 제때제때 일정하게 안 보내면 불안해서도 돈을 모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어려운 다른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 돕는다고. 진짜 이 부분은 다시 읽어도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재산 규모가 50억 원 안쪽일 때는 이제 이때 부모님한테 집이나 차를 사주는 시기래요. 50억 원 안쪽일 때. 보통 좀 돈이 생기면 뭔가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10억 원 안쪽일 때는 아직 무리해서 차나 뭐 이런 거 바꿔주는 거 안 된대요. 부모님 생활비 외에는 정기적으로 뭐 다른 걸 만들지 말고 10억 원 안쪽일 때 생활비 드릴 때는 눈치 보시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투자해 주신 거니까 그 노력과 가치에 대한 배당 이익이라고 설명드리고 편하게 쓰시도록. 이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경우는 되게 좋은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 이야기 보면 이만큼 잘 하는데도 더 바라고 닥달하고 그래가지고 막 절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50억 원 안쪽이 될 때는,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이 되고 50억 원 안쪽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진짜 집도 바꿔주고 차도 바꿔주고 이제 조카들 용돈이랑 조카들 학비, 그러니까 거의 뭐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도 다 케어해주는 시기인 거래요. 왜냐면 이렇게 그 형제들의 자녀를 챙겨주면 내 자식을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상한 무리한 부탁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정말 얼마나 많은 상황에 부딪혀 보셨을지. 가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는 김승호 회장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의 주인공들이 몇몇 생각이 났어요. 전문가라고 다 믿지 않고 미디어에도 휩쓸리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롤프 더블리가 생각이 났고요.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베스트셀러 쓴 작가인데요. 그분 생각도 났고,
약간 좀 되게 비슷해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방식 이런 게 되게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 이야기 할 때는 워런 버핏 다들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하고요. 그리고 제가 스콧 아담스라는 만화가이자 저자 좋아하는데 스콧 아담스가 책에서 한 말이 김승호 회장님 행동 방식이랑 또 비슷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사실 많은 부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어퍼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확언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거. 근데 스콧 아담스도 그게 안 먹힐 때가 있었는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내심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을 때래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도 뭔가 이루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걸 진심으로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대요. 제가 읽었던 부분 예쁜 쓰레기도 잘 정리해서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고 쓸데없는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참 뭔가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되고 싶다 이런 욕망도 잘 지켜봐서 혹시 그것도 내 욕망이 예쁜 쓰레기가 아닌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이니까 남들이 멋있다고 해주니까 나도 그냥 해봐야지 이러고 미적지근하게 발만 한쪽 담그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나에게 내 인생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자유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안 해도 되는 삶을 위해서 첫 단계로 정리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고 잘 정리된 집에서 이 책을 펼쳐들고 인생을 잘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미조그치 도르저자의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김양아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카시오페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면역이랑 장, 건강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아주 처음 본 이야기는 아닌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한 번씩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이유가 없는데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막 다운이 되고 식욕이 있거나 완전히 있거나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경우 그리고 권태감 그리고 의욕이 완전히 또 상실되고 이런 거 이럴 때 뭐 딱히 병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병원을 가도 크게 원인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그냥 스트레스? 여기서도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자고. 진짜 대부분의 경우 내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이 상태로 사람을 만나면 막 싸움이 날 것 같고 기분이 막 나빠질 것 같은 그런 날은 보면 어딘가 뭔가 생활의 흐름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을 안 마셨다던가 밥을 제때 안 먹었다던가 건강에 좋지 않은 뭔가 먹고 나면 되게 피곤해지는 그런 음식을 막 가득 먹었다든지 또 보면 잠을 못 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물론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가족과의 불화,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뭔가 루틴을 딱 정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고 제 시간에 자고 충분히 자고 또 필요하면 낮잠도 잠깐 파워냅이라고 하잖아요. 한 15분, 20분 딱 피곤할 때 잠을 자주고 일어나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햇볕도 이제 적당히 쬐주고 호흡 명상 짧게는 1분도 괜찮아요. 그러고 가볍게 운동. 사실 이렇게 정리만 딱 하고 나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거든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식사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마음의 병도 나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몸에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기분이 좋아지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냈다. 하나하나 다 했다. 이런 만족감도 되게 크더라고요. 이럴 때는 약간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고 약속이 있더라도 만나서 내 컨디션 때문에
즐겁게 시간을 못 보낼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다음번에 만날 때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나는 게 낫더라고요. 물론 이런 게 너무 자주 일어나서 약속을 깨는 뭐 그런 이미지로 되면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막 억지로 피곤한 몸을 끌고 나가서 만나다가는 오히려 약속을 취소한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기분이 막 미묘하게 서로 안 좋게 돼가지고 서로 뭐 즐겁지 않게 만나게 됐다거나 그러면 다음번에 전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그 지경까지 가는 것보다는 빨리 재빨리 하루 이틀이라도 깨진 루틴을 복구하고 건강하게 생활한 후에 약속을 다시 잡아서 만나면 훨씬 좋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비타민 D랑 식이섬유는 음식이든 햇볕이든 혹은 영양제로 먹던 꼭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읽고 나니까 옛날에 학창시절에 보면 뭔가 좀 항상 창백하고 아프고 이런 이미지의 친구들은 항상 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종류의 증상 이런 걸 달고 살았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맞구나. 그때 그 친구들한테 유산균 먹으라고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책을 보고 나서 하나 힌트를 얻은 거는 야채를 먼저 먹어야겠다. 이게 우리나라는 다 펼쳐놓고 한 번에 같이 먹잖아요.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이제 전체 요리부터 가볍게 먹는 대부분 이제 샐러드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식사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굳이 막 코스 요리 식당에 갈 필요까지도 없고 내가 집에서 나를 먹일 때 그런 순서로 잘 먹여가지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걸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나쁜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다리 떠는 게. 근데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몸이 하는 행동, 그런 건 효과가 진짜 있대요.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보기에는 안 좋죠. 복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애가 긴장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그럴 때 막 어른들이 혼내니까 어떻게 보면 애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구나. 밖에서 욕먹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면 이야기를 잘 해주고 밖에서 뭔가 좀 중요한 자리에서는 의식적으로 자제하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내지 말고. 이유 없는 짜증,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게 막 갑자기 생기신 분들은 적절한 루틴 잘 세워서 건강한 음식들과 규칙적인 생활을 한번 며칠간 해보시면 많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하면 밀가루 음식도 이 기간은 좀 줄이고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1000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아봤더니 라는 책이었어요. 박주원 저자가 지었고요.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책 표지가 되게 귀여워요. 일러스트가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소파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나는 어느새 편안함에 이르러 웃고 있었다. 너무 무거운 것은 존재를 짓누르고 그게 무엇이든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게 진짜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으시거나 지나오신 분들은 이 감정을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끝도 없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더 알려져서 우리가 많이 보이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힘 때문에 못 이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뭘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주변만 해도
뭐 어떤 분은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뭔가 원하는 것 중에는 다른 사람이 엮인 것, 그리고 뭔가 뭐 시험을 붙어야 된다거나 혹은 나이 제한이 있다거나 뭔가 제약이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일 때 그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냐에 따라서 이 우울한 기간이 짧아지냐 길어지냐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성공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일이 하나 안 풀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건데 원래 그 사람들 인생에는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안 이루어졌지? 이거를 한 번도 어렸을 때 못 겪고 30대가 넘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겪는 거죠. 약간 좀 면역이 없이 자라다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것처럼, 뭐 이게 40대, 50대에 오시는 분들은 중년의 위기?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좀 반감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남들도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 같은 것만 봐도 혹은 소설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정말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 그러니까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은 아예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적응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따지고 보면 고만고만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는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면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좀 북유럽식으로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난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날 게 없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정리하는데. 프랑스어로도 있는지 몰랐어요. 오캄이라고 하네요. 영어의 캄, 침착한 뭐 이런 뜻이랑 그 프랑스어의 캄이랑 그냥 스펠링만 약간 다른 거겠죠? 찾아보니까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요하고 조용하게 삶을 즐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오캄. 되게 프랑스 같다, 그죠? 그 테라스가 있는 곳에서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혼자 앉아서 조용히 있는 그런 모습이 막 상상이 돼요. 유럽에 있을 때 파리에 짧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그 웨이터가 정말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에펠탑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던 기억도 나요. 제가 오캄에 대해서 찾아본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18인데 여기는 소확행이라는 단어랑 비교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확행도 잘 맞고, 이 책 천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아봤더니에서 이야기한 그냥 이라는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냥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막 좀 주변에서 혼났던 것 같아요. 그냥 말고 정확하게 말하라고. 제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냥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표현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 나를 좀 아껴주고 싶으신 분들, 너무 무겁지 않게 카페나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읽으면 따뜻한 친구가 좀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